안녕하십니까. 창원 안가마음 전봉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관련 실무자 심화교육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울과 거리두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큰 테마는 아동 청소년의 우울과 조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게 많은 겁니까? 어찌 보면 그러한 인간의 괴로움을 돕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소명과 역할이 기대되는 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괴로움에는 크게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불안, 하나는 우울인데요. 지난 시간에 불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주에는 오늘은 이 기분에 대해서, 우울에 대해서 좀 더 심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병에 걸려서 그렇다. 그것은 중2병이다. 북한군도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중2병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기도 하는데 인터넷 재미로 이렇게 시작이 된 내용이 또 신문 기사가 이렇게 실릴 만큼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반항하고 충동적이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성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가 어렵고 부모하고도 멀어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라든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특징들이 3개 이상 해당이 되면 중2병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사춘기의 특성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속에 어려움들이 있는 질병입니까? 그런 점이 계속 아이들도 바뀌어간다는 점 때문에 참 찾아보고 또 도와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는 참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여기고 친구들과 친밀하게 만나고 어울리고 노래방을 같이 가고 함께하고 하지만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는 내가 친구와 어울리고 가깝고 싶어도 거리를 둬야 되고 또 학교라고 하는 여건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온라인에서 화면상으로 중학교 1학년이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됐고 한반이라고 하지만 직접 얼굴 보거나 다 마스크 쓰고 만나니까 직접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서 참 많이 불안과 우울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급부로 오히려 더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을 느끼거나 또는 당장에 요구되는 어떤 학원이라든지 학업적인 부분이 덜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제가 한결 이렇게 진료를 좀 보다 보면 확실히 어른들에 비해서는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보다 더 레질리언스가 좋고 유연하게 그 순간순간들에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시 코로나 시대를 지내다가 학교 오프라인에 적응을 해야 되고 꾸준히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면서가 다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심리 방역이라고 잡았지만 어찌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한 템포가 좀 늦은 것 같고 오히려 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다시 우리가 적응을 거쳤다고 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또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바라보고 거리둘 것인가 이런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상담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적인 중학생이라고 하면 몸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니까요. 그 변화에 어떤 식으로 적응할 건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저 역시도 오늘 강의 내용은 그런 부분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전 6월 달에
기본 시간에 제공해드렸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간했던 교사를 위한 학교 정신건강 핸드북을 참고하실 때 보면 여기 이렇게 불안과 걱정이 많은 학생이 이전 시간에 했고 오늘 다뤄질 주제는 우울한 학생인데 추가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이니까 아셔야 될 부분이 기분 변화가 심한 학생, 조울병, 양극성 장애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클리어 컷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나타날 때에는 보통 우울한 사파, 우울한 에피소드로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살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라고도 하였지만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경우가 보다 더 충동적이고 보다 더 자살의 시도율이 훨씬 더 높고 강렬하기 때문에 또 반복되는 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실 때 요 기분 장애라고 예전에는 묶여 있었는데 요 두 가지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질병이라든지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에 앞서서 청소년이 된다고 하는 것, 아동기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그리고 성인기로 넘어가는 이런 변화를 겪는다고 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어떻게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모델로 한 가지씩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을 보신 적이 있겠지만 몸이 확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언맨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었을 때 여기 가서 처박히고 저기 가서 처박히고 하는 경우를 보셨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슈트를 입고 강철 슈트를 입고 여러가지 능력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 레이저포를 쏠 수도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여기에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부모 교육 때도 제가 한 번씩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내 몸에 대해서 다시금 적응을 하고 이거의 능력을 익혀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괜히 애꿎게 그 근처에 있다가 한 방씩 맞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변화에 그리고 다시 조절력을 획득하는데 적응하는 시기와 그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역시 같은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역시 이렇게 몸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그 시기에는 일어나는가를 좀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성 호르몬을 비롯하여 성장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다세포 기관인데 여기서 주고받는 신호,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적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성기능의 획득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크나큰 생물학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에너지와 이거의 조절력을 다시금 획득해야 됩니다. 또한 뇌의 발달과 적응이라고 하는 과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키가 자라고 외형이 바뀌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이렇게 외부로 보이는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다세포 기관 여러 장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조절하고 관장하는 그런 신경계의 활성 그리고 신경계 역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그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촉진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신경계의 활성을 다시 다르게 바꾸고 적응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이에 따른 뇌의 발달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뷰에서 보면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요.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쪽이 앞쪽인 뇌, 이쪽이 뒤쪽인 뇌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붉은 빛깔을 띠면 뛸수록 덜 성숙하였고 푸른 빛깔 그리고 보랏빛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머추레이션, 성숙이 일어난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수행하고 해내는 그것을 실행 능력이라고 하는데, 실행 능력은 프리프론탈 콜텍스 전두엽, 전두엽에서 그런 역할을 좀 더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6세, 이렇게 미국에서라든지 이렇게는 만 나이로 따지니까요.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8세 나이의 그란데의 모습입니다. 아직 전두엽의 발달은 월등히 덜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 3학년 10살 정도 이게 되게 되면 이때쯤 이제 파이모터 스킬, 미세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 좀 성숙이 완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해서 초등학교 정년까지는 아직은 어떤 오리거나 조작하거나 하는 미세 동작이 아이들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우리가 모동박습으로 뭐 만들어 보거나 오려 보거나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도 이와 같고요. 이제 요 나이쯤 될 때가 수학적인 능력이 조금씩 이제 확립이 되어서 어떤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괄목할 만큼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해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또 저학년과 그때는 사칙연산 위주로 어떤 걸 배우다가 초등학교 9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문제도 훨씬 좀 복잡해지고 많은 주입점을 요구하고 많은 생각과 연산을 해볼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해서 이제 적기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이 이런 발달에 좀 따라간다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이전에 저기 여러 가지로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너무 이제 물리게 하거나 수학을 오래오래 이제 특히 고등 시대를 살아가고 스팀을 할 때는 필요한데, 근데 너무 이제 거기에 혐오적 조건화가 일어나게끔 해서 수포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발달을 좀 알고 좀 적기에 적절히 개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는 중2병의 그 시기, 그 15세경의 발달을 좀 보실 것 같으면요. 전두엽이 그래도 꽤 이제 상당히 발달을 하였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나 판단력이나 논리적 사고력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뒤에 피아제, 뭐 인지적인 발달 단계를 보실 때도 조금 같이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감정을 느끼는, 여기 겉에서는 보이지는 않고 림빅의 어리라고 해서 번영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 이제 번영계의 성숙이 또 월등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으로는 느낄 것은 더 선명하게 잘 느끼고 어른들 못지않게 충분히 다 느끼지만,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좀 맡고 있다라고 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아직은 발달이 덜 되어서 이 시기의 감정적인 폭발 같은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PFC가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해서 전두엽의 발달은 훨씬 타이밍이 뒤에 옵니다. 그리고 림빅 시스템, 번영계라고 해서 감정을 담당하는 좀 더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역이 먼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감정적으로가 좀 격렬하고 반항도 심하게 일어나고 하는 이 시기를 좀 맞이하게 됩니다. 뭐 진한 심리학적으로는 이 시기에 감정적으로가 먼저 서둘러야지 사고를 잘 칩니다. 사고를 잘 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해보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저기 적을 때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시도와 도움과 모험과 사고를 쳐야지 여러 가지 자원을 확보하거나 어떤 기회를 얻게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도 또 해석을 하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감정적으로는 성숙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정도 되면 이때는 프루닝이라고 해서 가지치기가 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시냅스가 여러 가지로 촘촘하게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길러볼 때는 다들 우리의 천재인 것 같다고, 이런 것도 금방금방 습득하고 유연하게 금방금방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촘촘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제 에러가 생기거나 합선이라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시냅틱 프루닝이라고 해서 쓰는 것은 남겨놓고, 그리고 쓰지 않는 것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없애나가서 보다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전문적이게끔 만드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요 고등학교 시기가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런 특수화가 좀 일어나고 시냅틱 프루닝이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번 심화 과정의 강의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뭐 요 시기의 조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정신과적인 질환에 취약한 시기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취약성이 vulnerability를 갖고 있는 시기라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사회관계적인 능력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것이 필요한 적기의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해서 고3, 19세 정도 나이가 될 때는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전두엽이 월등히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특히 고3 때는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그때가 어떤 수능이든 진로를 또 선택을 해야 되지만 이 시기쯤 돼야지 미래를 계획하거나 자기를 조절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거의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이러한 고비를 이제 거치면서 좀 더 뒤에 그 정신연령의 발달이 좀 더 늦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스스로가 어떤 어려움이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들이 시대적인 요구사항들이 좀 더 늦어지게 되는, 그래서 과업일 달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다 대신 좀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좀 늦춰지는 부분도 있어서 또 이런 발달가 조금은 이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뇌 발달의 순서를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또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지만 한국 나이 한 23세경, 22세, 23세 정도 되면 거의 다 뇌의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실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완성되었다라고 봅니다. 옛날에 저기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 군대 갔다 올 때까지 뭐 계속 잘한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철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는 이제 물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참고 인내하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그 나이 때까지 자라난다는 것을 또 어른들도 보고 관찰할 때 많이 알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세한 부분이 발달이 거기서 정체되고 다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날이 감정적으로도 성숙하고 세련되어지고 판단력도 좋아지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경험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모델이 돌아가면서 성숙을 이어나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제 만 16세 요 나이 때쯤에는 안 속에 있는 번영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발달을 하고 전두엽의 통제력은 아직은 부족한 시기라서, 그리고 요 시기가 가지치기도 일어나고 하는 이러한 vulnerability, 취약성이 높은 시기라서 감정적인 폭발이라든지 좀 조절의 미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어떤 게 좀 일어났는지를 보실 것 같으면 이 시기가 자기 조절력을 어떻게든 획득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업이 제공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씩 나의 중심성을 이해를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각자의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내가 어떨 때 참 못 견디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다시금 이런 보호하는 요인 속에서 벗어나서 분리되어 나가고 그리고 개별의 과정을 이뤄나가는 제2의 분리개별화 시기를 겪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해서 청소년 시기의 주된 이슈, 테마를 알고 계시면 조금 상담에 들어가거나 할 때 좀 더 유용할 건데요. 우리가 주로 학교 현장에서 만나볼 때에는 초등학교 학년기의 이제 근면성이 중시되는 그런 시기를 넘어서서 자아 정체성을 획득해야 되는 중고등학교 시기를 또 찾아나가게 될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앞에도 반복되듯이 컨트롤 이슈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조절을 할 수 있는가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좀 짜증나고 화나고 힘들인데도, 또는 어떤 성적인 욕구도
내가 원하는 어떤 공부라든지 내가 원하는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을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잘 하고 싶고 잘 컨트롤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오는 그러한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혹시 얘가 통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지. 앞 시간에 이제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우리는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 조절하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또 알아차리게끔 하는 것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런 조절력을 획득해 봐야지 다시금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조금 아는 영역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혜를 터득해가는 과정에서는 컨트롤 이슈를 한번 거치게 돼야 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떨 때를 잘 견뎌야 하고 어떤 것을 잘 못 견디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하고 함께 있을 때 좀 더 편안하고 내가 힘들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런 것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이때 원래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소속되어 있으면 스스로가 해볼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부모님 밑에서는 내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해서 나하고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고 거기서 내가 단짝 친구라든지 내가 또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빌로잉 이슈를 좀 느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얘가 어떤 게 어려워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또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 들어갈 때는 큰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에 좀 더 가까운 건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접근에 들어가시면 아이고 그때 발달 가압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상담의 팁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많이 이제 발달하는, 그 심리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의 기능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를 거쳐서 형식적 조작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는 이제 리플렉티브하게 어떤 자극이 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그런 유기체에서 이때는 리플렉티브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러한 유기체로 바뀌어갑니다. 앞 시간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responsibility, 반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을 건데, 그것처럼 좀 더 반응을 잘 해나가게 되고, 이때가 돼야지 중학생 정도 돼야지 중앙적 사고 언어 능력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문학 소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아이돌을 보고 이제 내 일처럼 저 영화가 실제처럼 저 소설이 사실처럼 감동도 받고 감화도 받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해서 이 시기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또는 어떤 면담을 하거나 감정 단어를 찾고 그 경험을 묘사해보고 하는 것이 조금은 더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런 과정들이 잘 안 되었던 경우에는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선생님 뭐 모르겠어요. 뭐 딱히 어떤 느낌은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도 여러분들 역시 좌절할 거 없이 얘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내가 그때는 좀 더 모델이 되어주고 좀 더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시원해 보이고 내 아이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러내 보여주면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저럴 때는 찝찝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속상하다고 저렇게 걱정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모델을 조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을 쌓아나가게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서 좀 어려움이 커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을 구성하는 것에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 그리고 나는 나의 감정이든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조절력, 그리고 나는 좀 일관되게 나의 패턴을 볼 때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안정감, 자기 전체성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금 안정감을 획득하고 회복 탄력성을, 레질리언스를 획득해 나가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해서 이제 면담을 하거나 당황스럽게 되는 경우가 선생님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이것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꺼내보라고 키워주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받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행동 측면에서 개입 측면에서 따라 들어가야 될 거는 자기 효능감을 잘 못 느끼고 있는지,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서 아이가 많이 괴로워하고 효능감도 낮아지는지 또 안정감이 많이 없다고 느끼는지 여기서 어떤 부분들을 좀 바꿔나갈 때 어떤 부분들을 서로 과제로 정하고 좀 시도해 볼 때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는지로 접근에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개입 방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적인 변화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데요. 청소년기로 들어갈 때는 또래 집단, 소속도 바뀌게 되고 학업과 학력 중심에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자원, 내가 원하는 자원은 나만 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자원을 갖기 위해서 시도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떤 경쟁 위주의 그리고 학업과 학력, 능력 위주로 요구받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한번 결정한 진로에 대해 따라서는 그 길을 가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고 이때 부모님 역시 아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 중에 가장 밀접한 부모님 역시 40, 50대가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역시 뭐 갱년기라든지 아니면 직업적으로가 다른 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또 놓여있기 때문에 해서 여러 가지로 가족들 역시 상당히 힘들고 변화를 겪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게 요 사춘기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보통 세대 갈등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요 시기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 읽었던 스크립트 중에서 오히려 읽고는 많이 와닿아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좀 많이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떠냐면 우리는 각자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인 입장에서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입장에서 내가 나라고 인식할 때는 내가 현실적으로 이룬 어떤 성취라든지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까지도 포함해서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입니다. 나는 이 기준에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남들이 또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행동이라든지 성취는 이만큼뿐이 안 되거든요. 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도 너가 실제 자꾸 그렇게 학교를 안 나와봐서 되겠니? 라든지 너가 실제 마음은 항상 공부한다고 해놓고 그게 뭐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 또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보여주고 하는 행동만 갖고 자기 자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아빠 엄마처럼 살지 않고 나는 쌤처럼 살지 않고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을 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이 기준에서 어른들이 보면 항상 말은 잘하면서 실제 행동은 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럴까? 아우 진짜 꼰대.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 이 간극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놓여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다투게 된다. 이런 세대 갈등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저기 우리가 면담을 하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거나 하게 되면 이런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춘기로 돌아보더라도 그렇고요. 해서 이런 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에 들어간다면 보다 그 친구를 수용하고 인정해주기가 월등히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여건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나거나 선생님과 학생으로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역사가 따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가 살아오고 있는 환경, 가정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왔던 어떤 개인사, 그리고 학습의 역사가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보기가 어렵게 왜 이렇게 학교에서 친구한테 짜증이냐? 그리고 왜 이렇게 자해 시도를 했을까?만 본다고 할 때 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마침 이제 집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모님이 갈등과 반목을 계속 지속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부모님하고 함께 살거나 여러 여건이 어려웠던 또는 지금 중학교 선생님한테 화를 내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의 학폭위가 좀 억울하게 돌아갔다든지 또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그러한 개인사를 갖고 있다면 이제 지금 여기의 선생님한테 화를 내기보다도 여기의 친구들한테 화를 내기보다도 거기 그때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뭔가 갈등이 있거나 가족이 아프다거나 또는 내가 과거 어릴 때 젊을 때 어떤 힘듦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학생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측면을 계속 살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도, 이렇게 보는 관점과 뷰를 넓혀야지 우리가 보다 조금 잠깐이라도 개입을 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그런 측면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떠올리시면서 접근에 들어가는 것은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발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한 학생,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한 기분, 그리고 흥미나 의욕의 저하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2주 이상의 여러 가지 체중 변화라든지 수면 문제, 그리고 생각의 초조라든지 불안, 또는 이제 사이코모터 리타데이션이라고 하지만 사고의 지연, 느려짐, 의욕의 저하, 에너지의 상실, 집중력의 저하, 죽음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가 이제 동반되는 경우를 가지고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울증의 특징을 잡아놓은 것이 이 소아청소년 또는 노인하고가 좀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미 산전수전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은 우울한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는 게 좀 어려움이고, 소아청소년은 반대로 이것을 우울하다고 해야 될지 허무하다고 해야 될지 텅 빈 것 같다고 해야 될지 찝찝하다고 해야 될지 짜증난다고 해야 될지 아직은 그런 감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들어맞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너 많이 우울하니 하면 뭐 모르겠어요. 저는 우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하지만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 많고 생각이 많아서 이제 오는 경우들도 있고 하듯이, 해서 그때는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인식과 표현이 잘 안 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신체 증상, 여러 가지 복통이나 두통이나,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더욱더 심하게 느낀다든지 이렇게 몸이 자율신경계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 소아청소년과 노인 우울증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우울한 기분이 많다 이런 것보다도 애가 갑자기 요즘 들어서 짜증이 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보다 더 그런 변화값들이 나타나는 것이 더 특징적일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게 소아청소년 우울이기도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증상의 유무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체크를 해보는 것보다도 학생이 보였던 평소의 모습에서 최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거나, 또는 학생하고 면담할 때 너가 그런 불편들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요즘 얼마나 더 심해졌고 얼마나 더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잠깐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힘든 것을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건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힘들 만한 순간인데, 이러한 변화가 지속이 된다고 할 때,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려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모아나가고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 우울증의 또 진단 내리거나 공고를 할 때 유용한 측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한 것을 역시 이제 기분이지 않습니까? 이모션 또는 어펙트, 정동이라고도 하고 정서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는 기분 장애에 우울증과 조울증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에티올로지라든지 기전이라든지 쓰는 치료라든지 약이 달라지는 걸 통해서 지금은 서로 다른 질환군으로 이제 분리해 갖고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이지만, 해서 기분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알아야지 조금은 접근이 훨씬 수월한 게 있어서, 이 조울증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아니면 이렇게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심한 시간에 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분 변화가 너무 심한 학생, 조울병이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경우냐면, 우울증을 겪는 시기도 우리는 우울사파라고 부르거든요. 에피소드. 우울사파뿐만 아니라 경조증, 조증, 사파라고 하는 감정의 양극단이, 그래서 양극성입니다. 양극단의 감정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울한 시기에는 의욕저하나 기분저하, 집중력저하 등등이 나타나고 감정이 고조되거나 올라올 때는 들뜬 기분이나 또는 생각도 빨라지고 잠도 적게 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고 빨리빨리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쉽게 짜증내거나 과민한 상태가 올라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해서 단순한 단극만 있다고 해서 단극성 우울증보다도 기분의 변동이 심한 것이 특징인데 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잠깐 기분이 막 떴다가 막 밝았다가 또 갑자기 우울했다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울증이다, 양성 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날씨의 그날그날의 기온 변화야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온다고 하면 완연하게 조금은 기온이 좀 바뀌고 또는 일관되게 좀 일정 온도의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런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특징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런 사파라고 부를 때는요. 해서 이제 기분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정동 어펙트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쭉 지속이 되는 평균값에 가까운 그런 감정의 상태를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기분은 이제 평온하거나 안정되거나 흥분되거나 우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삼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변화에 대한 조절감을 상실한 경우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또는 특별한 사건이나 에피소드 없이 이유 없이 감정의 기복이 자꾸 찾아오는 경우, 그리고 기분 변화가 지나치게 폭이 큰 경우, 그리고 기분 변화로 인해서 사회 직업적인 생활상의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지막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비정상적인 기분이라고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해서 정상적인 기분 변동을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가 기분이 플랫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변동이 있고 또한 슬픈 일을 당하거나 좀 기쁜 일을 당하면 그때에 따라서 이런 변동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정 범위 이상으로 넘어서지는 이제 않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희노애락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도 어떤 사건에 따라서 처졌다가 돌아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해도 남들보다 더 심하게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사소한 일에도 또 우울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를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우울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반대로 기분이 들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이 지나치게 좋거나 들뜨게 되고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이 지나쳐서 막 여러 가지 헬스도 끊고 학원도 끊고 여행도 가겠다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일을 많이 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증, 증상에 대해서 정리된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가 이 정도로 그 양상이 확 바뀌어서 아이가 상당히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확연하게 이제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여러 가지 개입이라든지 어떤 상의가 훨씬 수월하나 오히려 그 과정으로 넘어가기까지 예전과 달리 조금은 기분이 들뜬다고 하는 것이 은행에서 빚을 끌어다가 펑펑 쓰는 것처럼 이제 평상시에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았던 애가 조금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도전적이고 또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도 조금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또 쉬운데 요즘 들어서 잠을 적게 자도 쌤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자다 보면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호르몬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은 진짜 말 표현 그대로 잠을 2시간, 3시간씩 자더라도 전혀 필요하지도 않고 생활이 좀 많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생각이라든지 사고가 빨라지고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디스포릭 매니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몇몇 멘트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히 기억나기 때문에 그 기억에 따라서 따지고 들고 근데 그게 또 정확한 것 같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은 생각이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많아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바뀐다. 그런 것들이 좀 초조한에 나타나는 과민함, 안절부절함, 변화가 나타날 때의 특징이니까 혹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야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보기보다 얘가 혹시 좀 최근에 이런 변화를 1년의 다른 증상들과 변화를 겪지는 않았을지 이렇게 살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기분 변화 중에서 이제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에 따른 그러한 기분의 변동, 희노애락이 아니라 그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솟구치거나 또는 깔아앉았다가 돌아오게 되고 이런 기복도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정상적인 이런 기분 변화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정도 변화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거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분의 한 변동으로 이해를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성격이 그렇다. 워낙 조울증이 있는 애처럼 뭐 들쭉날쭉하고 쟤는 되게 변덕스럽다. 이렇게 해서 성격장애로 오해를 하거나 원래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애라서 저런 특징 때문에 잘 못 어울리지 라고 해서 사회성 문제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는 이러한 감정의 변동과 기분의 변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가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또한 저 사람은 우울증이다. 왜냐면 우울한 사파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오해하거나 쟤 완전 진짜 뭐 또라이다. 쟤 진짜 독특하다. 괴짜다. 이렇게 해서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안한 기분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에 비유를 하자면 이 파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물결을 치고 이런 변동은 있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때는 파도가 일렁거릴 때가 있고 어쩌면 이렇게 극단적일 때는 우리가 발견이 쉽지만 뭐 해일이 부는 또는 태풍이 치는 그런 바다처럼 누가 보더라도 감정의 경량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급격하고 저기에 휩쓸리면 상당히 위험하겠다라고 느껴지는 심한 기분의 변화가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렇게 평상시보다도 범주를 벗어나서 파고가 일어날 때 그때 이것이 어느 쪽에 가까울지 개입에 들어가고 같이 상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마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울병에 대해서 이런 심한 기분 변화가 있는 것이 특징인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울증과 조증 또는 우울증과 경조증이 교대로 오고 갈 때 그때야 우리가 양극성 장애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우울한 기분의 상태와 또는 기분이 좋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뜨거나 꼭 이게 들뜬다고 하는 게 뜻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디스포릭 매니아, 불쾌성 조증이라고도 하지만 짜증이 늘고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고 안 하던 행동이 늘고 하는 그런 조증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한 이것보다는 정도가 약한 조증도 좀 있어서 요거를 교대로 오고 가는 것을 양극단을 오고 간다고 양극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분의 변화를 그래프로 종합해서 보실 것 같으면 정상적인 기분의 범주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것보다는 월등히 더 떨어지고 다른 즐거울 만한 일에도 잘 올라오지 않고 계속 아래에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우울증 또는 정상 기분 상태를 벗어나서 너무나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조증 사파 근데 그것보다는 좀 경하지만 정상 범주는 좀 벗어나서 4일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그러한 경우를 경조증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라고 개념을 찾고 계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양극성 장애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여 이제 어떤 진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이해할 정보가가 좀 더 생겨나려고 한다면 양극성 장애가 I형이 있습니다. 1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조증 사파를 기점으로 해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우울한 시기가 있고 이 경우는 이제 1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고 뭐 완강한 감정 기복의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을 다 겪고 오게 되면 제가 1형을 진단 내리는 거는 그래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형인데요. 이렇게 우울한 시기가 훨씬 많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경조증 사파가 있지만 이때는 경조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그만큼 우울했던 만큼 이때가 자기가 정상적인 상태 또는 기분이 돌아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경조증과 우울증이 있는 경우를 이형이라고 부르고 그 범위 안에서가 자꾸 기분의 변동이 심한 경우를 기분 부전장애, 기분 순환장애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조금 추정이 된다 할 때는 기타 양극성 장애 또는 상세 불명의 양극성 장애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혹시 이제 진단서를 보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많이 살펴볼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두 가지 얼굴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사파 기간에 따라서 진짜 표정이라든지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인은 초상권의 침해 때문에라도 이제 이용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교육자료를 이제 잘 쓰는 슬라이드를 들고 와서 보여드릴 것 같으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훨씬 조증 상태일 때가 주얼리 장신구도 많이 하고 옷차림도 화려하고 벌써 한 10살은 훨씬 더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일상적으로 확 바뀌었다는 것을 눈에 띄게끔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유포릭 매니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들뜨는 경우에는 감정의 전달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뭐 지나친 것 같으면서도 우리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고 그런 전염성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같은 사람인데도 되게 디프레시브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뭐 위생관리라든지 옷차림 문제, 체형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호르몬 변하기 때문에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교대로 오고 가는 일정 시기가 있고요. 견조증이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인상적으로는 또는 내담자를 면담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증과 증상은 같지만 정도가 약한 경우이고 약하기 때문에 잘 발견이나 확인이 어렵습니다.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어찌 보면 내가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힘들기 때문에 보상적으로 이제 사람들하고 있거나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 기분을 덜 띄우려고 또 밝게 행동하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나름 애써오고 대처를 해왔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차리거나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견조증일 때는 때때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좀 들쭉날쭉합니다. 막 달릴 때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할 때도 있다고 그런 것들이 확 떨어져가지고 뭐 이제는 의미가 없고 요즘은 그런 동기가 안 생긴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파 시기가 겪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견조증을 보이는 동시에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적응이 어렵고 주변에서는 제 뭐 종을 못 잡겠다. 그 성격 이상이라고 오해를 받거나 오히려 저기 연결되거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고립되고 외로움을 많이 느껴서 자살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경과, 중요한 시기를 놓쳐지기 때문에 만성적인 경과를 가지고 환자 스스로나 환자 스스로나 가족이 병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그냥 특징이거나 뭐 성격적인 이유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조울병에서 이제 우울사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난치성 우울증의 절반 이상은 조울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극성 장애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는 경조증이라는 조증 사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울 사파로 왔을 때 우울증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조울증의 우울 사파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단정지어서 볼 수도 없기도 합니다. 해서 이제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아직 발현하지 않은 조울병이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접근하는 게 있는데 보다 이른 나이에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우울증은 양극성 소인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걱정하라고 할 만큼이나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그런 우울사파는 좀 조울증의 가능성 또는 바이올로지컬하는 백그라운드, 생물학적인 요인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울증 시기의 치료가 조증 상태보다도 월등히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해서 우울증의 심각성을 볼 것 같으면 양극성 장애는 뒤에 인시던스에서도 나오겠지만 100명 중에 1, 2 명입니다. 요즘 아이들 정원으로 치면 3반 중에서
저기 한두 명은 꼭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양성장애 환자를 많이 찾아보거나 겪어보기가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정 시기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가 53%로 월등히 많고요. 증상이 있는 기간이 뭐 47%라고 한다면 이 증상이 있을 때에도 우울사파, 우울증으로 보이는 경우가 70%에 가까울 만큼 많고 조증이나 경조증은 20%뿐이 안 되고 그리고 우울한 시기와 조증인 시기가 하루에도 들쭉날쭉하고 짧은 시기에 체인지가 일어나는 혼재성 사파가 또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양극성 요것만을 특징으로 잡아서 양성장애라고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빙산의 아랫면처럼 묻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해나가면서 그 위험성에 대비를 해 들어간다. 그런 시각을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서로가 이해를 같이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우울증과 조울증의 우울증과의 이제 특징 차이인데요.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특징을 약간 좀 분류해 보자면 약간 우울증은 또 우리가 심플하게 디프레시브하다 그러는데 단순 우울증이 좀 많은 편에 비해서 이쪽은 이제 복잡한 이제 경우가 좀 많고 주로 불면증이 대표적으로 이제 온다고 하면 불편 및 또는 과다수면이라 그래서 계속 잔다 이런 특징이 많고 어린 나이에 찾아오는 경우는 아까 전에 양극성 소인을 걱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나이에 잘 발병을 하고 그리고 가족분들 중에서 가족력이 좀 많은 경우 제네틱 페네트레이션 유전적인 투과도가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신경계의 활성이라든지 취약성을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집안에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성인병이 좀 앓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취약성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듯이 그게 있다고 해서 나도 100% 생긴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약함이 있다고 보고 보다 더 식단 조절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되듯이 이렇게 기분장애 가족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좀 더 이쪽을 시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또 요 주위에서 접근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치료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제 보통 우울증인 경우에는 무드 디스펠라이저라고 들띄우는 항우울제, 세로토닌 계열의 약을 주로 쓰는 편이고 이 조울병의 경우에는 그렇게 쓰게 되면 매닉 체인지라 그래서 기분을 들띄워 버릴 수도 있거든요. 해서 이때는 주로 기분 조절제가 핵심으로 들어가고 또 너무 이제 우울한 시기에는 항우울제를 같이 곁가지로 쓰기는 하지만 핵심이 되는 약과 기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만 사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기분 체인지가 일어나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조심을 하는데 저 역시도 치료 초기에는 상세하게 면밀히 보면서 며칠 안에 좀 그래도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내 기분이 밝아지고 또는 뭐 활력도 생겨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항우울제 치료 시기하고는 잘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진짜 약 먹으니까 좋네 그러지 말고 꼭 같이 상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만약에 학생이 진료를 보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전해 들으신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소인이 있다는 것을 좀 보고 접근에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양극성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에드가 앨런 포라든지 바이런, 그리고 톨스토이, 차이코프스키, 반 고흐, 비비안 리, 해밍웨이 등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 뿐만 아니라 작곡가인 슈만 그리고 제 연령대와 윗 연배 분들께서는 아마 잘 아실 반댐이라고 하는 액션 배우라든지 짐 캐리, 브리티니 스피어스처럼 이제 일정 시기에는 창작가 작품 활동도 많이 하고 창의적이기도 하지만 일정 시기에는 상당히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에서 괴로워하고 또는 작품 활동이라든지 공연을 갑작스럽게 쉰다든지 이런 이제 굴곡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해서 100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여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특징을 3, 4배 정도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울병 같은 경우는 남녀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흔히 발병하는 나이대가 여러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면담을 하는 그런 우울한 기분의 있는 경우 또는 자해라든지 충동이 좀 더 동반되는 경우에는 ADHD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조울병 또는 이제 양극성 이형장애인 가능성도 조금은 시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치료적으로 개입이 들어갈 때도 그런 감정의 기복, 굴곡을 줄이는 걸 통해 가지고 자해 행동이라든지 충동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을 잡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흔한 유발 연령대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은 도움이 될 듯 하고요. 이제 이 시기가 의미를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시냅스 프루닝, 가지치기도 일어나고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라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취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구나 연인을 만나거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발병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의 치료의 경과에 따라서 평생 예후가 좀 갈리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서 더욱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생겨나는 질문은 이제 조울병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어떤 기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을 이제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원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당 조절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 장애가 생겨나게 되면 당뇨병이 오고 당뇨병에 따라서 혈당 조절제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기분을 우리가 조절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조절하고 통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분 조절의 기능이 장애가 생겨나게 되면 그때가 이제 조울병이 오고 그래서 치료도 기분을 조절해주는 기분 조절제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활성도의 문제라고 하는데 느낄 거를 이렇게 느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울증의 상태일 때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증폭되고 더욱더 많이 느끼고 신간 전달 물질의 과잉 분비나 과소 분비가 일어나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 그 개입의 포인트가 됩니다. 원인과 유발인자는 제가 꾸준히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듯이 이렇게 생물학적인 어떤 취약성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요인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겨나서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트리거 팩터 방아쇠가 당겨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다리가 잘못 만나다 보면 발병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병 직전에 강한 스트레스 사건의 출현이라든지 조울병의 회복을 또 지연시키는 일이 되기도 하고 특히 이제 부정적인 사고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특징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100%는 아닌데 보통 부모님들께서가 이런 측면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고 우리가 이혼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많이 괴로워하시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각자가 3분의 1씩 요인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나이에 따른 이성관계 악화라든지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나 변동 등등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어떤 입시라든지 어떤 도전에 또 실패를 했다든지 원하는 것이 잘 안 됐다든지 하는 것도 영향을 좀 주는 인자가 되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골고루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로 애가 잘못됐다라고 너무 한 가지 변수만 가지고 보지 않고 복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복합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좀 이야기를 드리는 측면에 있습니다. 기분 변화를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초기에는 사건에 의해서 기분이 조금 좌지우지 되던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없거나 특별한 자극이 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분의 변동이 심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면 기분의 기복이나 감정의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플랫하게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거나 기분을 못 느끼게끔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뇌신경 생화학적인 변화를 완전히 좀 정상화하거나 또는 지금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려고 한다면 장기간 꾸준한 약물 치료와 변화가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극성 장애는 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하고는 좀 더 달리 그 긴 코스를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성 조증기일 때도 너무 들떠있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기분 조절제이기도 하지만 또 저하되는 것을 올려주는 것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 역시 기분 조절제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분이 들뜨거나 내가 또 자신감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늘리고 그럴 때 약을 썼다 보니까
요 기분이 떨어지게 되면 본인이 느낄 때는 또는 주변에서 볼 때에는 조금 오히려 약 쓰고 났더니 처지는 것 같고 또는 기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갖고 요때 약을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게 되면서가 다시 또 재발과 악순환이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분 조절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오르는 것을 잡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꾸준히 약물 치료와 교육을 받았을 때가 안정 범위 내로 돌아오고, 조울증은 조현증이라든지 다른 병과 달리 졸업이 가능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휴복학을 반복을 하면서 졸업을 잘 하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좀 갖고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서 많이 이제 속상한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조증일 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찌질하고 소심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 해낼 수 있는 기분이 들고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말리세요? 라고 이렇게 기분이 들뜰 때도 이것이 쉽게 온 거는 쉽게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같은 원리인데요. 계속 이렇게 기분이 들뜬 상태로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고 은행에다가 빚을 끌어다가 펑펑 쓰는 것처럼 이때는 영문 없이 이유 없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로 인해 가지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 오래 머물고 싶지만 이것이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또 꺼집니다. 꺼지고 나서는 어떤 시기가 찾아오게 되냐면 빚 갚을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되게 처지고 우울하고 처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한번 출렁을 원래도 자연적인 코스로도 겪게 되는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떨어질 시기도 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빨리 개입하고 잡으려고 하는 이유도 이후에 돌아올 반동을 줄여주려고 이제 그렇게 빨리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도 드리지만, 보통은 이제 기분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고 싶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유지하려고 하면서가 요 갈등이 좀 오래가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꺼지고 나서 이제 떨어질 때 와가지고 이제 기분을 다시 띄워달라, 올려달라, 마치 이제 마약을 찾듯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변동이 폭이 좀 크다는 그런 병력을 듣게 되신다면 혹시 이쪽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좀 설명을 하거나 치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권유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께도 좀 유용한 접근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조울병이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대인관계 문제 또는 삶의 질 저하, 가족과 친구들의 부담, 게다가 가장 큰 어려움은 자살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해서 자살이 조울증에 있어서 50% 이상이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 그중에 15%가 사망에 이를 만큼 그때 그 느낌과 정서가 상당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 이렇게 성공률이 좀 높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고립이 되고 자꾸 단절되는 일들이 감정사파를 경험하면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찾고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이라고 하는 거, 조울이라는 기분 변동이 정상적인 중2병의 측면으로 바라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고, 또한 우울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분이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해보았고, 기분에는 이렇게 우울한 시기뿐만 아니라 조증이나 경조증처럼 오르는 시기도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그리고 뒤에는 뭐 조금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거나 어떤 측면을 또 고려해 봐야 될지 약간 개입 측면을 좀 공부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제 일부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사항이 있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10분 후에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네, 이제 다시 강의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울과 거리두기, 아동 청소년 우울 조울에 대한 개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중학생들 그리고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몸이 달라지고 심리적인 변화도 겪고 사회환경적인 변화를 거쳐온다는 것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얘가 사춘기라서 중2병이라서 저런다 뿐만 아니라 혹시 청소년 우울증 또는 양극성 장애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면담을 할 때 좀 더 유용한 포인트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평소 이전에 그 학생이, 그 아이가 보였던 모습에서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변화들을 조금 찾아내고 그것을 보다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한 기분이 있어야 된다든지 어떤 의욕의 저하나 체중 변화, 수면이라든지 식욕의 변화, 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만, 그래야지 있다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가 우리 애는 전혀 우울증인 줄 몰랐습니다 라거나, 아니 그냥 사춘기라서 애가 다들 힘들어하는 줄 알고 또 지나면 또 괜찮다길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다시금 이제 그러한 학부형들이라든지 선생님들 역시 이 아이가 이런 어려움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그런 이전의 모습과 베이스 라인을 알아야지 그로부터 이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그리고 얼마나 되었다는 것을 조금 접근해 들어가는데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표준의 그 사람을 정상 발달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 그 아이가 처해 있는 맥락에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도 기능적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 측면을 고려하시는 것은 유용할 듯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그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우울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표현을 그래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 두시고, 아동 청소년일수록 이렇게 감정적인 인식을 잘 못하고 표현을 잘 못하면 몸이 대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신체 증상, 복통이라든지 자주 체한다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 같은 것들을 그런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자주 호소하고 여러 가지 잔병 치레가 많고 할 때는 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변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전 이제 기초 강의 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몸의 변화의 흔한 경우인 감기의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열나고 콧물 나고 기침 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열 좀 내지 말아봐. 원래 너 열 안 냈잖아. 왜 사람 걱정되게 자꾸 열 내고 그러니? 열 좀 참아보면 안 될까?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열이 날 때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떻게 열을 내니까 위험할 것 같아서 또는 걱정하니까 조절해 보려고 하면 잘 조절이 되시던가요?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열을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열이 나고 있는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학생이, 그 아이가 조절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절을 못하는 상태에 가까울 것이고, 이때는 계속 조절을 자꾸 해봐야지, 너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시도해봐야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그걸로 잘못되거나 죽지는 않겠지만, 감기라고 무시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버티다 보면 폐렴으로 번진다거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였거나 또는 다른 더 큰 폐혈증으로 진행이 되거나
큰 병치레를 하게 되듯이 우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평상시 기능보다 여러 가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냥 뇌가 신경계가 감기에 걸린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거나 아무런 반응 없이 내버려 두다 보면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라든지 학교 학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손상이라든지 자살처럼 더 큰 삶의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보완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접근들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이가 참 힘들어 보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적절한 상담을 받거나 또 치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혹시 아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봐 이렇게 고민하는 학부형들께 여러분들이 설명하거나 어떤 은유를 든다고 할 때 좀 유용한 방법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우울증 또는 조울증처럼 감정 기복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하고 자살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해나 자살 위험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치료적인 개념으로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우리가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살 위험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자꾸 자살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해나 자살 시도를 반복하는 그런 텐던시, 자살 경향성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러한 변수들을 조절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당장 크라이시스 인터벤션 위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 위험 관리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명적인 수단을 관리하고 안전계획을 개발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등 자살과 자해의 급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보통 이런 시기, 이런 단계가 오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입원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권유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아이가 힘들어하고 자해를 했는데 입원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입원 말고 다른 거를 권유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때도 있지만 타이밍상으로 그런 시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치명적인 도구를부터 좀 거리를 두게끔 하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위기 개입 차원에서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입원을 권유 안 할 수가 없는 순간에 놓이게 된다라고 학생에게도 학부모한테도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자살 위험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힘들기도 하고 지난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쪽입니다. 자살 경향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가 항상 어렵고 부모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기술 개발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쪽이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살과 자해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도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절 변수 그리고 어떤 삶의 괴로움이라든지 고립감, 무의미 같은 것들을 좀 삶을 가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을 바꾸기 위해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서 꽤나 장기적인 이제 과정을 거쳐 나가게끔 하는 협력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는 것들이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급성기 위기일 때 만나 뵙기보다는 그 학생들과 어떤 도와주는 요건 측면에서는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께도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참고 자료로 자해 학생을 보이는 학생을 돕기 위한 교사용 가이드라고 해서 이 참고 자료까지도 같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요즘은 한동안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자해를 반복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상당히 막막함과 무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다는 거긴 하겠지만요. 죽으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고 소목을 그어보거나 목을 졸라보기도 했고 근데
자해를 하고 나면 우울하다는 생각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아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아프거나 뒤에 가서는 오히려 후련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살기 싫어서 자해를 하는 것 같고, 하지만 하고 난 후에는 마음이 단기적이지만 편해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좀 무거운 짐을 한 개를 덜은 것처럼 좀 시원함이 생겨나기도 해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보통 이런 표현을 듣고 나면 가족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렇죠. 아프지는 않니? 어떻게 자해를 하고 나서 시원하다고 하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비수인적인 그런 반응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라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한 이제 다른 경우에는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자해를 했던 건데, 나중에는 점점 습관이 되었고, 그러다 보면 사소하게 힘들어지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자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흉터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자해를 하지 않으면 신경질이 가라앉지가 않고, 자해를 해야만 이런 것들을 멈출 수가 있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도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너무 죽고 싶은데 죽을 방법도 죽을 수도 없으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자살을 실천할 용기가 부족한 듯해요. 죽는 것보다는 선생님 자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어른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서 몸의 건강을 해치고 하는데 그거는 자해 아닙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자해를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외래 현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면담하다 보면 듣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답답하고 화가 나고 속상한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셀프 인저리, 자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신다면 좀 접근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거나 개입할 포인트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에는 어펙트 레귤레이션, 자기의 충동적인 답답하고 힘든 정서를 조절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마라톤을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 상당히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마라톤을 뛰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장도 터질 것 같고 팔다리도 아프고 이제 멈춰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고비를 넘어서게 되면 러닝 하이라 그래서 이 고조감도 일어나고 몸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괴로운 것을 잊기 위해서 물질이 탁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상처를 입거나 외상을 입었다고 하면 그때에는 이런 통증을 좀 둔감하게 느끼고 당장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게 도와주는 그런 마비하는, 그리고 약간 마약성에 가까운 내인성 마약 물질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물질들이 확 분비가 되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자해를 하고 나면 좀 후련해지고 시원해지고 괜찮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전에 나는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내가 이런 게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주장을 해본 적도 없었거나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도 모르기 때문에라도 참 답답하고 괴로웠는데, 자해를 하고 났더니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도 부모님도 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고 좀 더 걱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줘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의 스트레스나 고통, 힘든 걸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를 갖고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을 좀 매니플레이션, 조종하려고 자꾸 자해를 한다라고 좀 오해를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아이가 의도해서, 그 사람이 의도를 해서 자해로 이제 상태들을 조종한다라고 느낌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다른 경우들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게 자기 불편을 전달할 수 있고 주변과 나의 어려움을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은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평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긴장이 너무 심하다든지 또는 너무 조금 무덤덤하고 무감각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못 받겠다, 이제 그런 경우에 오히려 긋고 나서 피를 보게 되거나
또는 상처를 입고 나니까 약간 현실이 보다 잘 느껴지게 된다.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라우마 입었던 사람들은 넌니스라 그래가지고 감각이 좀 둔해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트라우마가 심할 때는 하이퍼 비질런트하다고 과각성 돼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무감각 경우에는 감각을 좀 추구하는 행동이 되거나, 또는 이제 내가 너무나도 좀 멍하고 하이퍼 액티브, 그러니까 각성이 조금 낮았는데 자해를 하고 나면 이 해리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좀 살아있다라는 생동감도 느끼고, 이제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 추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처벌적인 기능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도록 스스로가 너무나도 소심하고 찌질하고 능력 없고 못마땅해 죽겠고 그럴 때는 스스로가 막 자학을 하듯이 자기 처벌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또 자의의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제 관심 받으려고 자꾸 저런다, 저기에 관심을 주다 보면 더욱더 자꾸 자해 행동이 늘 거다, 제 관심종자다, 이렇게 제 바라보기가 십상이지만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올 때 상당히 취약하고 약하게 태어나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도움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 독립적인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장해 오는 게 있습니다. 해서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로는 생존의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릴 때 관심받지 않았다면 자원이 나한테 제공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생존의 필수였다는 그런 경험은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인의 관심이 있을 때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해서 단지 이제 제가 관심을 필요로 해서 저런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관심이 필요할 만큼이나 저 친구가 힘들고 공제에 몰려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이 단어도 워딩도 그대로 쓰면서 그 학생들과 면담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서 줄 관심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하고 면담을 하거나 할 때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관심을 제공할 것인지는 그거는 뒤에 수인하기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죽지는 않고 죽지 않을 걸 알면서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앞에 예가 나왔던 것처럼 제가 죽는 것보다는 자해하는 게 낫지 않아요, 스님? 이라고 물었을 때 내가 자행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모른다면 설명하기가 어렵고 말문이 턱 막히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손상 행위가 왜 이제 우리가 좀 반대를 하거나 공유할 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통에 대한 자기 방어력이 점차 저하가 되고 내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가 이제 응급실에 가고 또는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한다고 바늘을 찔려야 된다고 할 때 이 바늘이 와 기대된다든지 그래 잠깐 따끈할 거니까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자꾸 막 고개도 돌아가고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체열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막 팔을 자꾸 빼려고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은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물러나려고 하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능력들이 있는데, 자꾸 지속적으로 긋거나 이렇게 자해를 하다 보면 이런 방어력이 떨어져서 내가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나는 피가 나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동맥을 다쳐가지고 더욱더 위험해진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방어력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자해행동은 다른 담배 피는 거라든지 다른 폭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구토를 한다든지가는 좀 다른 측면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것은 이제 게임 중독 또는 도박 중독처럼 행위 중독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런 양상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화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자해행동을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 때 하고 났더니 그 뒤에는 좀 후련함이 찾아온다든지 단기적인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렇게 힘든 순간이 되게 되면 그 행동의 빈도,
여기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겠지만 자행동비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reinforcement, 강화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행동은 권유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물러나는 움직임 또는 이제 이런 느낌들과 이런 체험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혐오적인 통제감에 갇혀들게 되기 때문에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의 특성을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 것 같으면 중독은 포시라고 합니다.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loss of control,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순간들을 갈망하게 되고 craving, 그리고 강박적으로 compulsive하게 seeking, 강박적으로 그걸 추구하고 찾게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시사됨에도 불구하고 negative conseque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 행동을 일삼는 경우를 요 포시가 있다고 하면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하고 중독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자행동이 가진 문제점 중에 한 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울증을 넘어서서 조울증을 넘어서서 자해까지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개입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친구의 이제 ABC에 따라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하고 그 뒤에는 그 방식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래를 하는지 이런 기능 분석도 중요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감내 기술이라든지 감정 조절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현명한 마음,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부분 또는 대인관계 기술을 또 향상시켜 나가야지 도움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개입이라든지 기술 훈련 같은 것들은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라 그래서 사회 정서 교육에서 가르치는 셀프 어웨이니스, 셀프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소셜 어웨이니스, 사회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거, 그리고 뭐 릴레이셔널, 이거는 관계, 대인관계의 어떤 기술, 그리고 responsible decision making, 합리적인 의사결정 같은 그런 기술들을 교실에서,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게 사회정서교육, 소셜 이모셔널 러닝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런 과정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기술 전달이라든지 개입은 밸리데이션, 수인적인,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환경 내에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진정 돌봄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초 강의 때 설명드렸던 내용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여러분들과 일일이 같이 이제 설명드리거나 뭐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은 자해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워크북이라고 해서 이제 뭐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가급적 직접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학생들과 이 워크북을 사용을 해서 어떤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저기 면담을 하시거나 개입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은 선생님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가족들도 참 그렇고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선행사건, 안티스단트를 바꿔야지 제 행동이 바뀔 수가 있고 그래야지 제가 하는 결과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A를 바꿔가지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B1을 했더니 C1이라고 하는 B1이라는 행동, behavior를 했더니 C1이라고 하는 컨시퀀스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B2라는 행동을 했더니 C2라는 결과, B3를 했더니 C3라는 결과, B4를 했더니 C4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결과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이런 순간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대안적 행동 레파토리를 목록을 늘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됩니다. 리스폰시빌리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의미로만 놓고 보면 이제 책임감 또는 삶의 책임을 진다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늘리는 것하고 같습니다. 해서 이런 A라는 선행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을 다양하게 늘려서
다양한 결과들을 경험하게끔 하면,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였다라고 하면 자식금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 패턴은 살아남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이는 능력을 증가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입하려고 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면담을 하거나 상의를 할 때 이렇게 그런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행동 레파토리 목록을 어떻게 늘려볼 것인가, 그렇게 면담에 들어가고 상의에 들어가면 실용성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뭐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불안 때 했던 실습처럼 한번 같이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점심시간이지만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배고픔을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꼬맹이일 때, 어릴 때도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시겠네요. 예를 들어 내가 5살 때다. 그럴 때 배고픔을 느끼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아마 스스로가 어떤 걸 만들어 먹거나 불을 사용하거나 하기가 어려웠을 거니까 엄마에게 요청을 하거나 또는 울고 있거나 때를 쓰거나 그랬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많이 한때했고요. 이제 그랬다고 할 때, 그러면 지금도 배가 고프시다고 하면 배가 고파질 때 엄마를 찾거나 울어버리거나 때를 쓰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울거나 떼쓰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배고픔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복을 하셨습니까?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나는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그거는 또 아니시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어릴 때와 다른 것은, 배고픔이야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고, 배가 고픔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없다 그래서 배고픔이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지만, 배고픔을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아이 때와 다른 것은 우리가 기다려 볼 수도 있고,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늘어났다는 것이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배고플 때 할 수 있는 대한 행동, 목록이 다양해지니까 배고픔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릴 때처럼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목록을 늘려간다고 하는 것도 이런 측면이고요. 불안이 되었던 우울증이 되었던 간에 뭐 학부형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는 재발을 안 하고 다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배고픔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정신치료를 들어가고 약물치료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는 영영 우울도 불안도 안 느끼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우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목록들이 다양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이든 불안이든 그런 게 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인한테도 이야기 드리거나 하는 예시가 배고픔 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면 배고픔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그렇지 배고픔을 앞으로 영영 없애버리겠다가 그게 목적이 되어서 뭔가를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순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늘어나 버리니까 더욱더 배고픔이 찾아와도 힘들지 않는다는 점,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또 면담하실 때 유용할 듯 합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사랑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할 거고요. 그럼 도대체 사랑이란 게 무엇일까요?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을 갖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책임져라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신 것처럼 리스판스를 보일 수 있는, 반응 보이는 어빌리티,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리스판시빌리티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게 우리 직업이기도 하지만 힘들어한다, 자꾸 죽고 싶다, 자해하고 싶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일 건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서 조금은 이제 아이들이 들고 오는 이런 감정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는 게 좀 유용한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드는 예시를 좀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개 우리는 이제 어릴 때는 감정과 행동이 딱 붙어 있습니다. 슬프기 때문에 울었고, 화나기 때문에 때렸고,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웃었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이제 산행사건 A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분과 감정이 바뀌어야지 행동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 이 감정과 행동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뒤에 결과가 뒤따라 오느냐 안 오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 대학에 간절히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강력히 품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바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일 얄미운 경우는 저 대학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뭐 학업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행동을 실천에 옮겼더니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닌데 대학을 골라가는 경우, 그런 애들이 참 얄밉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되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간절하고 간구를 드릴수록 이제 대학을 학교 통제서가 날아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다들 뭐 영험하다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감정과 행동이 꼭 결과를 낳지, 감정이 직접적으로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감정과 행동 사이에 틈이 있다는 것을 점차 알아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참 오늘따라 직장에 출근하기 싫고 힘들었고, 그리고 나는 직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따라 참 학교에 가기 싫고 그랬고, 그리고 나는 학교에 나와서 친구들을 갖고 놀고 있고 수업을 듣고 있고 졸고 있고 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대개 이 감정을 조금 해결해 달라라고, 요거를 좀 없애달라라고 진료실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는 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해 볼 것인가가 또 변화의 한 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이게 이제 탈융합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좀 개입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전 이제 불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감정도 분류해서 보자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이 있고, 좋아하는 감정도 즐겁다, 상쾌하다, 기대하다, 희망차다, 뿌듯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감정도 짜증난다, 귀찮다, 빡친다, 외롭다, 허전하다, 덤빈 것 같다, 다양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이제 불안을 다루는 지난주 시간에는 이렇게 감정에 대한 라벨링, 입자도를 좀 높이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조금은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관련돼서, 뭐 초등학교 저학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하고 관련돼서 이제 권장 도서가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또 9살 마음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감각, 감정뿐만 아니라 조금 편이 한 3권까지 좀 늘었던 것 같긴 하던데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도 있거든요. 해서 카드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걱정스러워하면 뭐 과자 사러 간 동생이 오지 않아서 슈퍼로 달려갔어. 아직도 과자를 고르고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경우에 이제 걱정스럽다는 표현을 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요 상황을 떠올려보고 요럴 때는 걱정스럽다는 워딩을 하는 거구나. 이제 감정의 라벨링, 분류를 도와줄 때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유용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흐뭇해 같은 경우도 이 표현을 활용할 만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의 뜻이라든지, 또는 같은 말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좀 적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나눠보는 것은 좀 유용하고요. 오히려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할 건데,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좋은 모델링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쌤은 좀 그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 너는 그런 순간에는 좀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니? 하면서 얘하고 면담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게, 그때는 너가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상당히 찝찝했을까? 좀 짜증났을까? 외로웠을까? 이렇게 좀 질문에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조금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그 느낌과 라벨링을 시켜나가는 중고등학생은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면담을 녹여낸다고 한다면 또 유용한 기술 훈련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초 시간부터 이어가지고 지난 불안 시간 때도 다뤘지만 수인하기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서 요 슬라이드는 빨리빨리 넘어가겠지만 다시 한번 이해하시는 게 유용하고, 만약에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학부형이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화낸다 라고 하더라도, 아이고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소리 지르시고 따지실 만큼이나 어머니가 힘드셨다는 것은 제가 잘 알겠다고, 이렇게 힘들다, 속상하다, 불편하다로 잘 빼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잘 아실 만큼 제가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리 질러 본 적이 있다, 있는가? 그때는 보통 우리가 즐겁고 상쾌하고 편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속상하고 불편할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핵심 이제 메시지긴 하겠지만, 여기는 행동칸. 아이가 소리 질렀다, 던졌다, 선생님 저 죽고 싶다고 했다. 너가 죽고 싶다고 할 만큼 많이 좀 힘든 게 있구나. 너는 어떤 점이 좀 많이 힘들어? 선생님도 너에게 이런 순간에 뭐라고 말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선생님도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긴 한데 너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반복해서 들 만큼 힘들다니까. 선생님도 참 속상하네. 나이 이라고 힘들고 속상하고 불편한 그 감정도 나도 나 자신을 수인하고 또 드러내 보여줄 것이거든요.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우리가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불편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이제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불편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너가 그렇게 행동할 만큼 힘들었구나 라고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 모드는 아니고 들어주기에 가깝다는 거, 그 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감정 조절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은 좀 여러 예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자기가 직접 이런 수인하기를 경험해 봐야지, 그러면 이제 태도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엄마 나 학교 안 갈래. 아 왜 학교 안 간다는 건데, 아 쌤이 자꾸 나한테 소리 지르고 떽떽거리잖아. 이렇게 가는 거에서 자기가 이제 많이 수인하기를 입어봤던 친구는, 엄마 쌤이 힘든가 봐. 어? 무슨 소리야? 아 쌤이 자꾸 우리들한테 소리 질러.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의 힘듦을, 선생님의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의 불편함을, 선생님이 소리 지르면서 선생님의 속상함을 읽어버리니까 아이가 그렇게 타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맛보고 경험을 해야지 감정의 분화와 조절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니까 수인하기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울과 거리두기, 우울, 조울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또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